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분석 제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 해가지고 빈도 분포와 관련된 거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술 통계에서 그 집중화 경향치하고 산포도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기술 통계에서 집중화 경향치하고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극도로 이 수치를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집중화 경향치하고 산포도에 속해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실제로 이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요 이제 빈도 분표 처음 하는 거고 요건 이제 표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론 요약과 교차 요약, 그래서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씩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요 집중화 경향치하고 산포도라고 하는 걸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중화 경향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최빈값, 중위값, 산술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산포도는 범위,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전부 다 해서 이제 6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6가지 개념만 살펴보면, 이 개념만 알면 뭐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집중화 경향치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집중화 경향치는 관찰된 자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 빈도 분포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응답한 거를 같은 것끼리 묶어준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빈도 분포. 그러니까 그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응답값을 미리 주어진 경우에 이제 이게 서열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 응답값을 주어진 경우에는 5개 중에 하나에다가는 체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5개의 각각의 몇 번의 응답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월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1000명이 자기의 월 소득을 쭉 썼는데 1000명이 다 1000개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300만 원이라고 하나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한 값 중에 똑같은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된 응답값을 분류만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중화 경향치라고 하는 거는 응답값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극도로 압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 수준 문항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명목 변수라고 하는 모든 수준의 척도, 명목 변수 이상의 모든 수준의 척도 수준에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열 척도 이상의 문항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명목 척도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집중화 경향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응답값을 하나의 숫자로서 요약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값, 이게 이제 집중화 경향치고, 요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화 경향치라고 하는 거에 속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균, 미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중앙값 내지 중위값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메디안이라고 하는 거하고, 모드라고 하는 최빈값,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산술 평균은 아리스메틱 민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집중화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하기 때문에 다르게 써주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를 하니까 주로 이제 X바라고 이제 읽는 거죠. 단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X바는 표본에 대한 평균은 각각의 값을 전부 다 n만큼 응답값만큼 더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응답한 숫자로 나눠주면 산술 평균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아는 거니까 계산하는 게 불편하지만 이걸 컴퓨터가 해주는 건데 개념 자체는 각각의 개별 응답값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응답한 숫자만큼 n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된다. 요 x1, x2는 자료의 값이 응답한 자료의 값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로 된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관찰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위값 또는 중앙값.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11개면 6번째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중간에 있는 값, 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발생한 관찰값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응답한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화 경향치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하나의 문항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론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 분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평균과 중위값하고 최빈값이 모두가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정규분포의 특성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달 생활비라고 하는 거를 쭉 해서 응답을 하니까 119명이 응답을 했죠. 119명이 응답을 했는데 한 달 생활비가 없다라고 하는 값부터 해서 20만 원이다, 한 명. 자, 25만 원. 이거 빈도표잖아요. 빈도표를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빈도표를 이렇게 뽑으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불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빈도표를 뽑을 때 구간을 묶어가지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해서 구간으로 나눠줘가지고 이걸 하면 보기가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죠?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전체 119명이 응답을 했는데 한 달 생활비가 적정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생활비 필요 없다라고 한 사람이 1명, 20만 원이다라는 사람이 1명, 25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명, 3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 32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 35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명.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 통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요약, 압축.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힘들죠. 이거를 구간으로 묶어서 자,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묶어도 5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기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화 경향치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적정 한 달 생활비가 얼마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값. 자, 여기 있죠. 평균을 우리가 뽑아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적정 한 달 생활비는 평균으로 하면 48만 2,400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값들을 자, 요거 빈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빈도고 요거는 응답값이 되는 거죠. 응답값.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자, 이만큼을 한꺼번에 요약을 하면 뭐가 되느냐?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요약을 하면
48만 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정 한 달 생활비는 응답자들은 평균 48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자, 중위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빈도로 쭉 늘어났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 5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 여기서는 지금 중위수하고 빈도수가 자,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40 누적 퍼센트로 우리가 자, 여기에서 유효 퍼센트의 유효 퍼센트 요거는 이제 보지 말고 여기 이제 결측값이 포함된 거니까 결측값이 빠져 있는 이 유효 퍼센트를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기가 100이에요. 근데 자, 이거를 누적으로 보면은 중위수라고 하는 거는 50%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38명이기 때문에 중위로 했을 때 이게 46에서 50, 78.2%니까 50%는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위값인 겁니다. 그래서 중위값은 이 누적 퍼센테이지를 보고 이거의 50%에 해당되는 칸을 찾으면 된다. 자, 최빈값은 당연히 이 중에서 응답값이 빈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게 뭐죠? 38, 27, 14 이게 가장 높죠. 이게 최빈값이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한 가지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니까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한 달 생활비에 대한 기술 통계량 간단하게 평균적으로 48만 원이다. 중위값으로는 50만 원이다. 최빈값으로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 경향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빈도표만 가지고는. 그래서 빈도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이 집중화 경향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집중화 경향치에 대해서 빈도표나 교차 분석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왜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충분히 잘 요약하고 압축하는 값인데 중위값이나 최빈값이라고 하는 별도의 집중화 경향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인데 이게 이제 평균의 문제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어느 회사 직원이 더 월급을 많이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11명으로 돼 있어요.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직원 1은 2천만 원을 받아요. 나머지 10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직원 1에서 3은 390만 원을 받는데 4에서 8은 350만 원을 받고 9에서 11은 310만 원을 받아요. 자,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건 특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균이 잘못된 요약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한 사람의 값이 극단적으로 커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직원 11의 값이 0이라고 하면 평균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값이 너무 크면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기업은 직원 임금의 평균이 455만 원이 나왔고 B 회사는 350만 원이 나왔어요. 평균으로 치면 A 회사가 훨씬 더 임금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직원 기업 이 회사 B에 있는 사람들이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잘못 요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은 뭐죠? 300만 원이죠. 최빈값으로. 여기는 뭐죠? 가장 빈도수가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얼마를 받죠? 35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최빈값으로 치면 기업 B가 훨씬 더 임금이 많은 거죠. 반대로 중앙값을 보면 이거의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사람의 값이니까 중위값.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300만 원입니다. 최빈값은 중앙값은 여기 있는 사람 3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임금을 많이 받죠? 이쪽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전체의 값이 특정한 이상값이 있을 경우에, 이상값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값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평균이 잘 요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같이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평균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화 경향치에서 평균만 보지 않고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인데, 산포도도 그 평균이 갖는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스퍼전이라고 돼 있는데, 디스퍼전은 디스퍼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퍼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산포도는 쉽게 얘기하면 퍼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포도 자체는, 개념 자체는, 자, 평균은 이거죠. 산포도는 이 값을 다시 펼쳐 놓는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다시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산포도가. 자, 그래서 산포도 말이 어렵죠. 흩어질 산, 분포할 포. 관찰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포도는 이 범위와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산포도를 왜 보느냐? 자, 앞에서 중위값이나 최빈값처럼 같은 평균을 갖는데 사실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포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은 기본이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봐주는 게 뭐냐? 중위값 또는 최빈값.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포도를 같이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포도는 등간척도 이상의 문항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포도를 보는 거는 세 가지, 범위,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범위는, 레인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범위가 뭐였죠?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F까지. 이게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범위라고 한다 거죠. 자, 그러면 이 통계에서 얘기하는 범위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장 큰 수치와 가장 작은 수치의 차이를 범위라고 한다.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면 그게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 자, 우리가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 임금이라고, 한 달 용돈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 가장 용돈이 많은 사람이 1,000만 원이었어요. 가장 임금이 작은 사람이 1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의 범위는 뭐죠? 1000에서 100을 빼니까 900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집단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물어봤더니 가장 용돈이 많은 사람이 500만 원이고 가장 용돈이 작은 사람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집단의 범위는 300만 원이죠. 여기는 900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범위가 이게 훨씬 크죠. 범위가 크다는 건 뭐죠? 훨씬 더 범위가, 자, 900만 원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300만 원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모여 있다라는 거죠. 범위가 작은 거는 훨씬 더 그 값들이 모여 있는 거고, 범위가 큰 거는, 숫자가 큰 거는 값들이 더 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빈도에서 보는 거죠. 똑같은 표를 가지고 범위를 보면, 자, 이 중에서 자, 가장 큰 값이 어떻게 되나요? 자, 평균만 일단 볼게요. 이거 이제 그 삼포도라고 하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여기 삼포도가 표준 편차 분산 범위인데, 이 중에서 지금 범위를 보고 있죠. 범위라고 하는 거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죠. 최소값이 얼마죠? 0인 거죠. 0. 최대값은 얼마죠? 이 중에서 응답값 중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응답값. 그럼 여기가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150만 원. 이거 150만 원.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죠? 150에서 0을 빼주면 150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범위가 상대적으로 이거는 넓은 게 되는 거죠. 자, 0, 150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베리언스라고 하는 건데, 분산은 평균과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하고? 개별 응답값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분산은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구한 평균을 가지고 개별 응답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분산이다. 자, 그래서 각각의 관찰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평균하고 관찰값과의 편차라는 말은 그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 아이고. 네. 자, 차이인데 그거를 제곱한 다음에 다시 그 평균을 구해줘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럼 왜 제곱을 하느냐? 평균에서 관찰값의 차이를 다 더하면, 이걸 이제 편차를 더한 후 제곱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평균하고의 차이를 다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곱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수만큼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산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분산값을 구하는 통계 공식인 거고, 요거는 분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인 거고, 분산값이 클수록 더 많이 흩어져 있다. 그 집단은 편차가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m이 이제 이게 평균이죠. 이거. 평균이죠. 이거는 개별 관찰값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뒤에 설명이 있나 없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1, 2, 3, 4, 5로 응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평균은 얼마가 되죠? 1, 2, 3, 4, 5를 더하면은 3, 6, 10, 15.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되죠. 이게 평균이죠. 죄송합니다. 5로 나누니까 3이 되죠. 평균은. 그죠? 자,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합인데,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평균에서,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평균이 5니까
자, 여기 식에 있는 대로 써줄게요. 빼고. 자, 이 값에서 평균을 빼면 1 빼기 5가 되죠. 그죠? 자, 제곱을 안 해주고 그냥 할게요. 자, 2에서 5를 빼고, 3에서 5를 빼고, 4에서 5를 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거를 5로 생각을 하네요. 자, 평균이 3이었죠. 1에서 3을 빼고, 2에서 3을 빼고, 3에서 3을 빼고, 4에서 3을 빼고, 5에서 3을 빼고.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자,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 3에서 3을 빼면 0이고, 4에서 3을 빼면 1이고, 5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2. 그러면 0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차이의 절대값을 취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뺀 값에 제곱을 다 해주는 겁니다.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에 제곱하고 이거에 제곱하고 그러면 이게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4, 1, 0, 1,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나요? 4, 10 나누기 5 그러면 분산은 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인데 이제 요게 이제 약간 달라요. 자, 분산식에서 n으로 나눠지는 거는 분산값이 너무 커지는 거를 통제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표본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이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n 대신에 n-1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SPSS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자, 아까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했죠. 평균이 3이다. 그러면 각각의 개별값에서 1, 3, 2, 3, 3, 3, 4, 3, 5,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값에서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다 제곱을 해서 더해준 거잖아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이걸 제곱을 해준 값이 되니까 원래 값의 제곱값이 되니까 값이 확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다시 씌워주는 겁니다. 최종값에다가. 즉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를 통계적으로 제곱을 그냥 해줬기 때문에 원래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값을 다시 루트를 씌워가지고 줄여준다. 이게 표준 편차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범위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평균에서 평균과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제곱을 해서 아이고. 제곱을 해서 자꾸 넘어가네요. 분산값을 만들었는데 이 분산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서 분산값의 제곱근 루트를 취하고 이 값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분산은 이 제곱을 원래 없는 거를 해준 거예요. 원래 없는 걸 해줬으니까 표준 편차는 다시 제곱근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 값을 줄여준다. 작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그 표본 분산의 분모가 아까 이제 n분의 1인데 요거는 이
동일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가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일종의 이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해줘야지 이게 동일한 확률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n-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분모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뭐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산 값을 요거 이제 그 결과값만 가지고 하는 건데, 자, 평균에 대해서 자,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을 구하면 분산에 다시 루트를 씌워 가지고, 자,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똑같은 표니까, 자, 평균이 48만, 자, 한 달 생활비가 단위가 어떻게 돼 있죠? 10,000원이라고 하면, 자, 119명이 응답을 해서 결제값이 35명인데, 이거에 대한 평균값은 48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48만 원에 대해서 이 각각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죠. 0 빼기 48.24.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이죠. 20만 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가지고 나누기 요 숫자를 하면 119가 되겠죠. 119. 자, 그러면 이제 48. 그 다음에 25 빼기 48. 그 다음에 25 빼기 48. 이게 3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주면 요 값이 분산, 여기 이제 요걸 음수니까 제곱을 다 해줘야 되겠죠. 제곱 해주면 306.677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만 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306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퍼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퍼져 있는 정도가 306이다. 306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원래 실제보다도 요거는 이 제곱값을 해준 것만큼 과장되어 있는 수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이 숫자가 17만 원이다.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똑같은 루트만 씌워주면 똑같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7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표준적으로 적정 한 달 생활비의 평균값은 48만 원이고 떨어져 있는 산포되어 있는 정도는 표준 편차로 보면 17만 원 정도, 48만 원 플러스 17만 원 사이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여기 이제 48만 원 평균이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요 48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요 안에 대부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8만 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48만 원에다가 17만 원을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17 하면 요 끝에가 어떻게 되죠? 31만 원. 여기에다가 플러스 17 하면 48 그러면 50 65만 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31만 원하고 65만 원 사이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이렇게 했을 때 남성 집단은 분산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성 집단은 예를 들어서 37만 원 하고 예를 들어서 62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넘어가네요. 네. 네. 요게 남성이고 요게 여성이다. 그러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압축되어 있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동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덜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화 경향치, 그 다음에 산포도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표준 편차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요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 값을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분산은 사실 표준 편차를 보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는 원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는데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없애주면 요 값을 본다. 그래서 평균과 우리가 보통은 표준 편차를 주로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뭐 넘어가기로 하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다 열어 놓으셨나요? 자, SPSS에서 제가 오늘 집중화 경향치하고 산포도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게 같은 분석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분석으로 가가지고, 자, 집중화 경향치는 서열 변수, 서열 척도 이상에서 볼 수 있고, 산포도는 등간 척도 이상에서 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과제로 내줬는데, 이 측도의 수준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명목형이니까, 자, 요거는 집중화 경향치나 아니면 산포도를 보는 의미가 없는 척도, 이 문항은 굳이 그거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등간 척도 이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산포도는 주로 이제 요거를 보는 거고, 순서형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빈도 분포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정도, 집중화 경향치 정도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는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척도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의 기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주당 평균 근로일 요거를 한번 볼까요? 주당 평균 근로일. 그래서 기술 통계로 가가지고 빈도 분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등간 척도 이상이니까 이걸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간 평균 근로일인데 근로 횟수, 근로 시간으로 볼게요. 이게 더 퍼져 있는 정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변수를 선택을 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칸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빈도 분석을 요대로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나왔잖아요. 빈도표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집중화 경향치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빈도 분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자, 100분위 수가 있죠. 4분위 수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25%, 50%, 75%, 100%에 해당되는 숫자가 뭔지를 봐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중심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자, 중심 경향치에서 기본적으로 평균 중위수 최빈값 뭐 합계는 전체 값을 다 더한 건데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 중위수 중간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포도가 있죠. 자, 산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위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걸 이제 표준화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게 이거죠. 분산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것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분산값을 보기 위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봐야 되니까 그냥 같이 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 편차의 평균은 굳이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요거 빼고 요렇게 5개 하고 요 3개를 체크를 해서 계속을 눌러주시면 차트는 뭐 저번에 했던 거니까 빼고 그냥 요대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자, 통계량이 여기 나와요. 자, 밑에 빈도 분석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빈도 분석 표를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빈도 분석에서 빈도표 표시를 꺼주시면 통계량만 나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으니까 분석에서 기술 통계, 빈도 분석에서 빈도표를 표시를 해주시고 눌러주시면 통계량과 빈도표가 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문항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등간 척도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주당 평일 연장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랬더니 가장 낮은 값은 0시간이고 가장 높은 값은 24시간이에요. 주당 평일이니까 5일 평균 5일 동안 연장 근로를 몇 시간 했느냐라고 물어본 값인 거죠. 제일 많이 한 사람은 24시간.
자, 그러면 이거의 통계량을 한번 볼게요. 자, 유효라고 하는 거는 응답을 한 사람이 547명인 거죠. 응답 안 한 사람이 55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주당 평일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평균은 3.697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7시간 정도. 반올림하면 4시간 정도를 주당 평일 연장 근로 오니까 하루에 1시간을 채 안 하는 거죠. 주당 5일 근무를 원래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위값을 보면 중간값은 4시간이에요. 그죠? 평균하고 중간값이 비슷해요. 근데 최빈값을 보면 0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평일 연장 근로를 안 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201명. 자, 이런 경우에 평균하고 중위수 최빈값이 달라질 수 있다. 자, 547명 중에서 201명이면 36%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당 평일 연장 근로를 안 하는데 평균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당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산포도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범위를 보면 최소값은 0이죠. 최대값은 24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당연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니까 24시간.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0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표준화 편차 자, 분산은 11시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곱을 해준 값이기 때문에 이 10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표준화 편차값, 이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표준화 편차값을 본다.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준화 편차값은 3.4시간. 이 문항의 그 기준값이 10,000원으로 돼 있느냐, 퍼센테이지로 돼 있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주당 평일 연장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게 전부 다 시간인 거죠. 평균은 3.69시간, 중위값은 4시간, 최빈값은 0시간.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시간, 최대값은 24시간, 범위는 24시간, 분산은 11시간. 이거에 대해서 원래로 분산의 루트를 씌워가지고 원래 값으로 치환한 표준 편차값은 3.4시간이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4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 3.69에 3.4를 더하면은 약 7시간과 0.2시간 사이에서 연장 근로 하는 사람들이 퍼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종류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량에서 이번에는 서열척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서열척도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시간 영향의 근로계약 이걸 가지고 똑같이 통계량에 가서 평균 중위수 최빈값 체크해 주시고 표준화 편차 분산 범위 최대값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을 해서 한번 차이를 볼게요. 척도가 달라지면 자, 요거는 5개를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대답해라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그러면 집중화 경향치는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 3, 4, 5 중에 평균적으로 어디에 응답을 했느냐 3.47점에 이걸 이제 우리가 매우 낮음을 1점, 약간 낮음을 2점, 보통을 3점, 약간 높음을 4점, 매우 높음을 5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계약이 시간 결정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3.47점만큼 영향을 미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위수하고 최빈값하고 이 경우에는 똑같아요. 중위값은 3점, 최빈값도 3점인 거죠. 자, 그런데 범위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1에서 4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인 거잖아요. 이 5개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4고 범위는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산포도는 이런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열척도일 경우에는 집중화 경향치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다른 거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서열 척도가 아니라 주로 이렇게 등간 척도 이상의 값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월 소득을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량은 똑같이 확인만 해주시면 평균 중위수 최빈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산 범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빈도표 표시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빈도표로 한번 요약이 된 건데 요약이 돼도 보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다시 우리가 집중화 경향치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그러면 개인 월소득도 10,000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574명이 응답을 했고 28명은 응답을 안 했어요. 그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평균값은 354만 원, 354만 9,500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 편하게 이 응답 조사 대상의 개인 월 소득은 얼마냐? 35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위값은 얼마냐?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임금은 300만 원이다. 평균과 중위값이 다르죠. 최빈값도 300만 원이다. 최빈값과 중위값이 일치하는데 평균값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값이 300만 원이다라고 응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표준화, 자, 분산값은 뭐였죠? 평균에서 각 개별값의 차이를 제곱한 값이시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9억 3,433만 원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준화 편차값을 보는 겁니다. 원래 값. 그러면 541만 원이다. 그러면 평균값에서 표준 편차는 위로 하면은 마이너스로 하면은 밑으로 가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임금에서는 임금을 일을 하고 돈을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큰 값만 봐주면 되는 거죠. 541 절대값으로 541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대략 이 경우에는 평균값에서 가장 크더라도 한 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사이에 대부분의 월급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월 평균 소득에 1,000만 원, 1,100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까지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요 응답값은 사실은 데이터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7천, 5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1억 7천, 5천, 1,100만 원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 5천, 7천, 1억이라고 하는 값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균하고 중위수, 최빈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요거를 요 숫자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자, 어떻게 찾나요? 여기서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자, 월 평균 소득 이 SQ 네, 여기 있네요. 웨이지. 자, 여기에서 찾기로 가가지고 1억이었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편한 거는 찾지 마시고 요걸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여기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워 볼게요. 그냥 0 0 x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코딩을 잘못한 값일 경우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계량 계속 확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평균값이 확 낮아졌죠. 표준화 편차값도 표준 편차값이 124만 원. 이제야 제대로 뭔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범위는 1,100만 원인데 0으로 한 거를 이제 지우고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잘못 나왔네요.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결집값 처리를 합시다. 그냥 0으로 하면은 응답값이 되는 거니까 결집값으로 하려면 숫자를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 통계에서 빈도 분석 해가지고 확인.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최소값이 80만 원, 최대값이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평균은 318만 원, 중위값은 여전히 3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자, 표준 편차값이 122만 원이니까 평균에서 122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약 한 1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90만 원에서 430만 원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소득이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간단하게 평균, 중위값, 중간값, 최빈값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평균을 기본적으로 보지만 이 평균 이외의 중위값과 최빈값을 별도로 보는지, 그 다음에 이 산포도에 해당되는 범위, 분산, 표준 편차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기술 통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해가지고 이 기술 통계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끝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추리 통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는 가설과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설과 가설 검증을 하는 거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추리 통계를 가지고 기본적인 집단 비교부터 시작을 해서 추리 통계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